자, 이제는 이제 사업 어떻게 돼? 사업 수행으로 들어가는 거야. 사업 수행으로. 사업자가 선정됐으니까. 그럼 이 관련해서도 뭐 사업 착수를 하고 인력 진도 품질 관리하고 변경 관리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어요. 요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사업 착수할 때 착수계를 내는 거야. 사업을 시작하면 대개 10 내지 14일 이내에 착수계를 내게 돼 있어요. 근데 착수계를 낼 때 누가 착수계를 내는 거야? 착수계는 이제 입찰을 해서 선정이 된 계약체계로 사업자가,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딴 사람을 수주자라고 그래. 사업자지. 수주자가 착수계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뭐 그 발주자 회사에 있다 그러면 이거를 요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수주자, 이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사업자 입찰해서 확보한 그 기업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 착수계를 만들어서 내야 되는 거야. 그럼 이제 팀장은 팀원들과 같이 착수계를 만들겠지. 왜 착수계가 만들어져야 되는지, 어떤 근거에서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약이 체결되면 착수계를 작성하고 착수계 안을 같이 검토하지. 발주자하고도 검토하지. 그 다음에 이 정도면 됐다 하면 이제 착수계 제출하고 착수계가 접수돼서 이제 일을 하는데, 사실은 이 일은 이미 시작된 거지. 근데 착수계는 통상으로 그 사업자 선정하고 나서 10일 내지 14일 이내로 그 제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표준 서식들은 착수계, 사업수행 계획서, 품질 보증 계획서, 위험 관리 계획서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내는 걸로 돼 있어요. 이제 착수계를 내면서 사업 수행 계획서도 같이 첨부를 하게 되는 거야. 착수할 때 그냥 착수합니다 막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내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면 인력 투입 계획서. 자, 월별로 인력의 수준별로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죠? 이렇게 해서 몇 명씩 투입하는지, 그리고 그 인력은 그 어느 회사에 있는 인력인지, 이런 거, 어느 소속에 있는 인력인지. 그 다음에 이제 하도급 신청서. 하도급은 그 사업자가 선정되면 사업자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 관련된 기업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하드웨어를 여러 회사들이 납품할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도 여러 회사가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하고 같이 하는데, 하도급과 그 컨소시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컨소시엄은 예를 들어 주 사업자와 동등한 입장에서 같이 하는 거야. 동행해서 하는 거야. 같은 입장에서 하는 거고, 하도급은 주 사업자가 있으면 그 밑에 도급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하고 계약을 다시 해서 요청하면 일을 해주는 이런 하도급이 있어요. 그리고 컨소시엄은 그 발주자와 계약을 할 때 A사, B사, C사 같이 계약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분이 되고, 하도급 신청서는 왜 내냐면, 하도급을 할 때 요 주 사업자가 이 하도급 준 회사를 너무 뭐 착취한다든가 뭐 이윤을 주 사업자가 다 가져간다든가 그런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하도급 신청서를 받고 심사를 하게 돼 있어요. 또 하나 얘는 이제 WB에서, 이거는 워크 브레이크다운 스트럭처라고 얘기하는 건데 뒤에 구체적으로 나와요. 이 작업을 요 기간 동안에 어떤 사람이 어떤 작업을 할 것인지 그 작업 단위를 큰 단위에서 중간 단위, 또 중간 단위, 그 밑에까지 쪼개서 쭉 만들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나오는 요 단위는 대개 일주일에 할 수 있는 양까지도 쪼갤 수 있어. 작업 단위로. 이렇게 작업을
위부터 밑에까지 쭉 쪼개 나간 거, 그 작업 단위를 WBS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사업 수행 계획서로 첨부가 되는 거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작성하는 거예요. 이런 계획서를. 그래서 팀원들이 다 같이 작성한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사업 수행 계획서 주요 검토 사항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발주자는 사업자가 만들어서 제출한 사업 계획서가 있잖아. 사업 계획서를 꼼꼼하게 잘 검토를 해야지. 그런 검토 사항이 그런 것들이고, 자, 사업 수행 계획서 안에 뭐 품질 보증, 위험 관리, 뭐 청렴 서약서, 보안 서약서, 투입, 이 굉장히 많은 서류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야 된다. 저 필수 항목이라고 되어 있어. 여기 이제 제안 요청서를 우리 처음에 만들었잖아. 발주기관이 사업자가 제안서를 냈잖아. 또 협상한다고 그랬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돼서 협상한 서류가 있을 거지. 그 다음에 계약서가 있을 거지. 이런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다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맞는지. 그래서 비교를 하면서 제안서는 이렇게 썼고 제안 요청서는 이렇게 해달라고 했고 제안서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그랬고 사업 수행 계획서는 이렇게 한다고. 예를 들어 제안서의 내용과 사업 수행 계획서의 내용이 다르면 안 되지. 이거는 그치? 그래서 꼭 내가 요청할 때 이렇게 요청했고 계약서 이렇게 제안서 이렇게 돼 있었고 지금 사업 수행할 때도 이렇게 한다고 다 일치가 돼야 되는 거지. 틀리면 수정 요구를 해야 되는 거야. 틀리면 수정 요구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기술 협상할 때 내용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기술 협상한 내용, 그 외 추가 반영 내용들을 다 비교 검토해서 빠짐없이 점검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업 수행 계획서를 작성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뭐 기술 협상 내용, 제안서 내용과 다 비교를 하면서 작성해야지 잘못하면 사업자가 망신당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의해서 그런 그 사업 수행 계획서 만드는 팀에 들어가더라도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한다겠는데 제안서 낼 때와 기술 협상할 때 그런 내용들이 일치하는지 이거를 검토를 하면서 작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뭐 이 검토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산출물 뭐 제출할 거, 품질 관리, 위험 관리 계획 이것도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는지 이게 구체성이 있어요. 항상 구체성이. 그러니까 발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위험 관리를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뭐 두리뭉실하게 했는지 명확하게 했는지 품질 관리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잘 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 이 사업자가 작성할 때도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또 뭐 다시 작성해야 되는 사례 또는 망신당하는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둬야 됩니다. 꼭. 또 이제 품질 관리도 이제 개발단이나 팀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안에서도 품질 관리가 이루어지지만 요 개발단이 아닌 회사의 다른 부서의 조직이 요 품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검토하는 입장에서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가이드라인이 이런 매뉴얼에도 있으니까 이런 매뉴얼을 참고해서 품질 관리 계획서도 꼼꼼하게 검토를 해줘야 되고 작성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뭐 우리 개발팀이 품질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안 되는 거야. 품질은 제3의 조직에서 같이 봐줘야만 제대로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겁니다. 위험 관리. 자, 리스크라고 하는 거는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반드시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위험 요소가 뭐고 그 위험 요소에 어떻게 대응하겠다라는 계획서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사업자 준비 미흡, 뭐 역량 부족, 뭐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하면서 위험 요소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들어갔는지를 꼼꼼하게 검토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발주자 입장에서 예산 관리인데
사업자가 착수를 했으면 이제 착수했으면 당장 예산이 들어가니까 사업자가 청구를 하고 사업자가 요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선급금을 지급하게 돼 있어요. 이거를 미리 돈 주는 거를 선급금이라고 그래요. 선급금. 미리 돈을 준다 해가지고 또는 기성대가 지급이라는 것도 있어요. 기성대가는 사업을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일정별로 이렇게 추진한다고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인건비도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야 되니까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주시오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돈을 지급하는 입장에서는 무조건 한 달이면 주는가? 이거를 사업이 원래 당초 계획대로 그 사업의 실적, 그지? 사업의 실적을 한 달 동안 할 거를 다 했는지를 검토를 하고 했으면 주는 거지. 그러니까 한 달이 됐으면 돈을 주는데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했느냐, 얼마만큼 했는지 측정해서 주는 거를 기성대가 지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일이 얼마나 이루어졌느냐를 뜻하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진행된 부분, 그래서 실제로 완성된 부분을 기성이라고 하는 거고, 기성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완성된 부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게 기성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발주기관은 보안 관리를 잘 해야 돼요. 보안 관리는 크게 계약 단계 보안, 사업을 수행하는 단계 보안, 종료 단계 보안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다 뭐 비밀 유지 계약서 이런 거 써요. 보안 각서 뭐 이런 걸 다 써요. 개인정보 잘하겠다. 뭐 회사에 이쪽에 들어와서 발주기관에 대한 내용 알고 있는 거를 외부에 노출하지 않겠다. 뭐 이런 거 또 보안 대책 계획도 수립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행 단계 보안은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 조치라든가 뭐 용역 사업자 보안 대책 이런 거 다 하고, 종료 단계에서는 자료가 유출되는지 제대로 있는지 또 매체 저장들 다 놓고 가는지 다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세 단계에 걸쳐서 보안 관리하고 보안 각서도 받고 확인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보안은 이렇게 보안 적합성을 이미 받은 제품이면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도 뭐 개인정보 보호만 다뤄도 굉장히 많은 내용이라서 어쨌든 개인정보는 이렇게 분실, 도난, 누출, 변조 이런 쪽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고, 자 이번에 이제 하도급 관리인데, 하도급 관리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알 필요 없고 이런 게 있고 기본적인 내용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어쨌든 뭐 조그만 중소기업에 가든 중견기업에 가든 대기업에 가든 요 관계의 최인에는 항상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내가 대기업이면 대기업이 갑질하는 거, 또는 중소기업은 그 불공정한 대우를 받지 않게끔 이런 제도를 알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큰 사업자는 하도급 계약과 관련해서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이 법률에 따라서 그 하도급을 해야 되는 거고, 발주기관은 사업자한테 이 법률에 따라서 그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그렇게 주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보통신 산업, 특히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이 하도급이 왜 뭐 예를 들어서 1차 기업이 또 밑에 2차 기업한테 주고 또 2차 기업한테
준다면 2차 기업이 3차 기업한테 주고 또 3차 기업이 4차 기업에 이게 단계 가면 여기서 이윤 띄고 여기서 이윤 띄고 여기 이윤 띄고 이 일을 제대로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도급은 이 첫 단계만 허용하고 이 밑에 단계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이라 해서 2014년 12월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다단계,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이렇게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문제점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고 이 다단계 하도급을 할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소프트웨어 사업의 품질 저하되지. 이게 돈 여기서 띄고 여기서 띄고 여기서 띄고 여기는 조그만 거 가지고 하니까 품질이 당연히 저하 일어나고 또 중소기업 수익이 악화하죠. 결국 중소기업 밑에서 하기 때문에 수입이 악화되고 또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 성장하기도 어렵고 돈이 아주 소프트웨어 전문하는 중소기업이면 제대로 하면은 이윤이 많아서 회사가 성장하면서 크는데 그걸 못하게 막는 거죠. 이렇게 되면 또 소프트웨어 전문가들 처우가 악화될 수밖에 없죠. 여기서 금액이 많이 깎이면 급여를 많이 줄 수 없는 그런 악순환의 문제들이 있어서 하도급 관리를 철저하게 발주자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도급은 요 장표까지만 보도록 하죠.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20조 3에 보면 사업금액이 50%를 초과해서 하도급 금지다. 이만큼 사업을 땄는데 이거를 자기는 딴 사람은 요만큼 하고 이만큼을 하도급 한다면 30% 하고 70%를 하도급 한다면 이게 상식적으로 안 맞는 거지, 그죠? 자기가 적어도 50% 사실 50% 적지 한 70% 이상 해야 될 텐데 50%를 초과해서 하도급을 못 주도록 돼 있고 또 하도급을 받으면 얘는 또 재하도급은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업금액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공동수급제로 참여 의도. 공동수급제는 이제 컨소시엄으로 일정 금액이 되면 하도급 주지 말고 컨소시엄으로 해라. 그래서 이윤을 똑같이 나누라. 그런 취지를 담고 있고 이제 이런 법에 따라서 이제 법은 이렇게 돼 있고 이 세부 내용들을 이제 하위 법령에 담죠. 그래서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시행령에 조금 더 세부적인 거, 시행규칙에 더 세부적인 거, 고시에 더 세부적인 거를 담아서 법, 그 다음 밑에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이렇게 해서 하도급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돼 있고 소프트웨어를 발주하는 사람은 요 세 개의 법령을 다 검토해서 하도급 규칙에 맞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사와 운영이에요. 검사는 이제 다 한 걸 확인하는 거야. 완료 검사. 그래서 사업자가 우리 다 일했습니다라고 이제 검사 요청을 하면 그 검사 담당자는 그 검사 요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왜 14일로 묶이냐면 아무리 시스템이 커도 14일 이내로 해야 된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다 검사했다고 했는데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검사 안 하고 있으면 사업자는 돈을 못 받아가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 날짜를 규정으로 제한을 합니다. 그리고 인수 및 하자 보수라. 인수는 이제 완료됐으면 내가 받는 거지. 물품을 받는 거야. 소프트웨어를, 시스템을 받는 거야. 그리고 하자 보수는 운영하는 중에 뭔가 잘못된 문제가 발견되면 이거를 책임지고 사업자가 보수를 해야 되고 그 보수를 못할 경우를 감안해서 계약금의 10분의 2에서 한 100분의 2에서 100분의 10 이하의 보증 증서나 증권으로 하자 보증금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요 사업자가 하자 보수를 못하면 이 돈을 가지고 다른 이걸 할 수 있는 다른 회사한테 맡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발주기관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자, 이제 사업이 종료가 되면 이제 어떻게 됐어? 지체상금이 있으면 산정하고, 지체상금이라고 하는 거는 사업 종료 시점이 여기인데, 이 초과했다, 기간을 초과하면 여기는 지체상금을 물게 돼요. 지체상금이라는 거를 추가로 물게 된다고. 그래서 이런 거, 그 다음에 잔금. 그럼 지체상금이 이만큼 있다면 잔금이 이만큼이다. 그러면 지체상금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면 요만큼을 까고 요만큼만 잔금으로 내주는 겁니다. 물론 지체를 안 했으면 다 줘야 되겠죠. 그리고 운영 유지보수. 그 다음에 운영하고, 유지보수와 하자보수는 다른 거야. 하자보수는 계약서대로 안 한 거, 그야말로 잘못된 거지. 잘못 만든 거를 보수해 주는 거고, 유지보수는 하자가 아니야. 제대로 했어. 제대로 했는데 그 중간에 변경이라든가, 변경은 뭐야? 제도가 변경됐다든가, 어떤 규칙이 바뀌었다든가, 뭐 기능이 추가됐다든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유지보수 계약을 하고 그 내에서 수정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완료하고 인수하자 보수하고 사업 종료 이렇게 끝나는 건데, 이 프로세스를 조금 더 정보화 사업 하는 측면에서 세분화시키면, 자, 용역은 이제 프로젝트를 이렇게 발주낸 거 용역이라 그래. 용역 완료 검사. 그럼 완료 검사를 했으면 산출물, 프로덕트, 뭐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매뉴얼, 뭐 이런 것들을 받는 거죠. 그리고 하자 보수 내용 확정, 이제 검수를 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하자가 되는 거지. 확정하고, 완료 보고도 접수하고, 완료 보고 해를 한번 갖고, 지체 상금도 정산하고, 잔금을 주고, 이렇게 해서 이 세부 내용이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죠. 그 산출물을 검사할 때 검사 요청, 검수 요청, 검사 요청, 검수 또는 검사 이런 말을 써요. 했을 때 검사를 수행해서 그 검사를 수행하잖아. 근데 보완할 게 있으면 어떻게 해? 다시 보완하라 해서 하고, 검사가 다 완료됐다 하면 검사 확인서를 통보를 해줍니다. 그리고 검사를 끝내는 거죠.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하는 거죠. 이제 검사 완료할 때 유의사항이에요. 이런 것들은 참고로 대략 14일 이내로 한다, 이런 내용들이 되어 있어요. 또 산출물을 인수할 때 이제 다 사업이 끝나고 내가 사업자로부터 받아야 되잖아. 그럴 때 유의사항인데 이런 것도 발주기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인수계획서를 작성하고, 인수계획서가 다 맞는지 확인하고, 검사하고, 시험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내장 소프트웨어 같은 거 보고, 또 라이센스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보고, 또 결과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조치를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산출물을 인수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사업자가 이제 준공 요청서에서 검사에 다 합격해서 앞에서 검사를 했잖아. 검사 합격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그 계약서에 명시된 완료 보고를 포함한 산출물을 반드시 어떤 형식? 정식 서류, 공문 형식으로 제출을 하고, 그러면 발주기관은 이거를 접수 절차를 진행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순서대로 하는 거고, 여기서도 이제 유의사항이 있는데 한번 봅시다. 완료 보고서 접수할 때의 유의사항이야. 계약서에 명시된 완료 보고서 할 때 계약서에 뭐뭐뭐뭐를 내라라는 산출물의 종류가 있을 거예요. 이 종류별로 다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종류뿐 아니라 제출 부수, 예를 들어서 뭐 100부, 뭐 50부 이런 부수를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내용은 예를 들어서 계약 기간 내 준공 요청서를 제출하고 계약 기간 경과 후 계약 기간이 끝나고 검사에 합격해서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거야. 검사까지 다 하고 그리고 준공 검사에 소요된 기간 그러면 검사 기간이 있었잖아, 그지? 준공 검사랑 다 끝나고 검사 기간이야. 그래서 검사 기간은 뭐 2주 이내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그러면 검사하는 기간은 예를 들어서 이게 사업이 끝났어. 그리고 제출해서 이게 검사야. 이게 기간이잖아. 검사야. 검사 기간이야. 그러면 사업 이제 발주 기관은 이 검사가 2주라면 2주 동안은 그 시스템 운영을 못 하잖아. 그지? 인수를 못 해. 검사하는 기간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 검사 기간은 지체일수는 아니다 이거야. 지체일수는 아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사업 종료일까지 검사한다가 아니라 사업 종료일 이후에 검사하는 거기 때문에 요 검사 기간은 지체가 아니고 그냥 검사 기간이다. 그래서 이거를 지체상금 부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완료 보고서가 생성되지 않는 정보화 사업. 여기 이제 완료 보고를 항상 다 해야 되는 건 아니라 이거지. 그런 게 뭐냐? 뭐 PC 구매한다. 이거 물건 구매하는 거야. 이게 무슨 완료 보고가 필요하겠어? 그지? 그냥 검수조서만 내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서버 도입, 기반 구축 사업 이런 것들은 복잡한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굳이 완료 보고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납품을 했으면 그냥 납품됐습니다라는 공문을 받거나 이제 검수조서라고 그래. 검수조서 이런 거를 내서 사업을 완료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또 지체상금이라는 부분이 지체상금. 지체상금은 그 말대로 사업이 끝나야 되는데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완료 시점이에요. 완료 시점. 사업 완료 시점. 그 다음에 완료하면 뭐를 내겠어? 검사 요청을 하잖아. 검사. 2주 했어. 해봤더니 제대로 안 된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 보완하겠지. 보완. 그러면 요 기간은 지체가 되는 겁니다. 지체. 그래서 요 지체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비 정산할 때 지체 상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잔금을 주게끔 돼 있다고 그랬죠. 그럼 지체 상금을 언제 산정하느냐? 용역이 완료되고 계약이 완료되고 검사했어. 근데 불합격됐다고 그랬잖아. 그때 계약 기간이 연장된 때, 예를 들어서 여기 끝났어. 완료 시점이야. 여기서 검사했다고 그랬지. 근데 검사했는데 불합격이야. 그러면 불합격이면 이거 보완하는 기간 있잖아. 요 부분 연장이지. 계약 연장이지. 계약 연장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뭐라고? 지체상금을 준다 이거죠. 그럼 이제 지체상금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지체상금은 그러면 지체 대상 금액이 있어. 지체 대상 금액은 원칙적으로 그 시스템 전체를 인수를 못 받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전체 계약 금액이 대상이 되는 거야. 그런데 뭐 사업비가 감액된 경우는 감액된 금액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산정할, 그러니까 전체에서 감액을 뺀 부분을 산정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전체 계약 금액의 대상이 되는 거고, 지체 일수는 당연히 그 연장된 부분, 준공에서 연장된 부분이고, 지체 상금률이야. 지체 일수 상금 지체 대상 금액 곱하기 지체 일수 곱하기 지체 상금률이잖아. 이 율은 예를 들어서 여기 1000분의 1에서 많게는 1000분의 2.5까지 여기 지수를 곱해서 지체상금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 용역이 다 완료되면 이제 사업자는 잔금 청구를 하고 잔금 대가를 확정하고 지체잔금 이런 거 빼고 그다음에 지급하면 잔금 수령이 돼서 여기서도 잔금을 달라 돈을 달라 하면 그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돈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나 정부하고 일하면 돈 받기는 쉬운 거야. 이 법으로 다 제도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잔금을 지급하는 절차라든가 거기에 따른 유의사항도 있는데 이거는 뭐 발주자 입장에서든 아니면 잔금을 받는 사업자 입장에서든 알아두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잔금 지급은 검사를 다 완료하면 5일 이내로 지급하게 돼 있어. 근데 그 5일이 어떻게 5일이냐는 부분도 있는 거지. 그리고 지급 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되는 어떤 정당한 사유가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그 사유가 있어서 지급을 못했으면 그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 5일, 3일이라고 하는 기간 산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근무일 기준이야. 그러니까 공휴일과 토요일은 기간 산정에서 뺀다는 얘기지. 음, 자, 5일이다 하면 5일은 근무일 기준으로 5일이라는 얘기지. 주말 거쳐서 있으면 7일 이렇게 산정해도 된다는 거지. 그리고 어, 만약에 지급해야 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한 이틀 못했다. 2일 동안 못했다. 그러면 요 기간 내에 금융기관의 대출 금리를 곱해서 산출한 금액으로 이자를 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 받는 사람도 거기에 따라서 정당하게 받아야 되겠지만 주는 사람도 잘못하면 그 실수를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손해를 내가 입을 수도 있다는 부분을 좀 감안해서 이 잔금을 지급해야 돼서 유의사항들은 좀 꼭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과평가라는 게 있지. 성과평가는 이제 성과평가의 종류가 몇 가지 있어. 자율평가, 성과관리, 정보자원 처리 방안을 결정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율평가는 자체적으로 기관 내에서 하는 거고, 요거는 2차 성과는 기관 외에 제3자가 평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감리란 부분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감리. 감리도 앞부분에서 설명했으니까 넘어가는데, 감리법인 설정하고, 감리를 시행하고, 감리 사업자도 관리해야지. 그리고 감리 완료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앞에서 사업관리 프로세스하고 똑같아요. 자, 이렇게 사업자를 선정하고, 뭐 여기 실행하고, 또 변경 보완하고, 검사해서 검사 대가 지급하고, 이런 과정이고, 여기 세부 내용은 좀 다르겠지만, 처리하는 프로세스는 뭐 거의 유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크게 7가지 프로세서들을 한번 살펴봤고, 요 차시에서는, 요 주제에서는 그 소프트웨어를 발주기관 입장에서나 또는 그 사업자 그 수주사지 사업을 수주한 수주 입장에서의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를 한꺼번에 다 알아본 거고, 요걸 보면 머릿속에 이 프로젝트 관리가 발주기관 사업자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큰 그림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담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수고했어요.